컴퓨터 화면 속 동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창밖 야자수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걸 보니 캘리포니아는 오늘도 화창한 모양입니다. 형, 미시간은 지금 영하 15도래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동생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난방비 포함해서 월세가 $1,000야. 소셜연금 $1,850로 충분히 살고 있어. 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월세만 $2,500인데 형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손짓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면 내가 도와줄게요. 그 추운 데서 고생하지 말고.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영하 15도라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동생아, 나 여기 좋아. 걱정 말어.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동생은 항상 저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쌓인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수학교사로 3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큰아들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작은 아들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석유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미국에 정착했으니 저도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근처로 오세요. 제가 월세 보조해 드릴게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호세 1베드룸 월세가 $2,800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들 연봉이 $18만, 그렇다고 제가 아들 돈에 기대고 싶진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휴스턴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 연봉은 $12만. 하지만 휴스턴은 한인 커뮤니티가 작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한인 커뮤니티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트로이트 근교를 택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크고 한국 마트도 있고 한인교회도 여럿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저렴했습니다. 소셜연금 $1,850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춥고 낙후된 도시로 가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큰아들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동생도 반대했습니다. 형, 혼자 그런 데 가서 외롭게 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3년 전 일입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고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2월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이지만 집 안은 늘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하는 일입니다. 월세 $1,000에는 난방비, 수도세, 쓰레기 수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80, 인터넷 $50, 휴대폰 $30, 자동차 보험 $120, 식비 $400. 합계 $1,680. 소셜연금 $1,850에서 $170가 남습니다. 이 돈은 용돈으로 쓰거나 저축합니다. 엑셀표를 저장하고 나니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동생한테 들었는데 생활이 어려우시다면서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생활 어렵지 않아. 큰아들이 한숨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매달 $500씩 보내드릴게요. 대신 우리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내 돈 필요 없다. 내 연금으로 충분해. 아버지, 자존심 부리실 나이가 아니잖아요. 71세에 그 추운 데서 혼자 사시면 건강도 안 좋아져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동생이 큰아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고 했잖아. 아버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통화를 끊고 나니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영하 15도라지만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한인교회는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광수 씨, 요즘 자녀분들이 자꾸 연락하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박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큰아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건강과 생활 상태 물어보던데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제 뒤에서 교회에까지 연락했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드님한테 광수 씨는 건강하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이 제 등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걱정하던데요. 형 말로는 삼촌이 아버지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니까. 한인교회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면 저희가 걱정되잖아요. 형이랑 저랑 상의해서 아버지 모실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모실 방법이라니. 저는 모셔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월세를 내러 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전화 와서 어르신 월세 납부 상황이랑 생활 패턴 물어보던데 가족분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들이 관리사무소에까지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월세는 매달 제때 내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들이 교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제 생활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은행에 가서 3개월치 계좌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소셜연금 $1,850, 월세 $1,000, 전기세 $80, 인터넷 $50, 휴대폰 $30, 자동차 보험 $120, 식비 $400. 합계 $1,680. 매달 $170씩 저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꺼내 스캔했습니다. 히트 언드 워터 인클루더드 인 렌트라는 문구를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난방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공과금 청구서도 모았습니다. 한인마트 영수증도 모았습니다. 3일 동안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제 일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직원과 한국말로 농담하는 모습, 교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걷는 모습,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 박 권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께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요. 박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목사님께서 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정광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건강하고 활발한 회원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영상통화합시다. 주말 저녁 7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동생이 차례로 화면에 접속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이야기 잘 들어. 첫째, 내 월 소득은 소셜연금 $1,850다. 엑셀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둘째, 내 월 지출은 $1,680로 매달 $170씩 저축하고 있다. 지출 내역이 하나하나 나타났습니다. 월세 $1,000, 전기세 $80, 인터넷 $50, 휴대폰 $30, 자동차 보험 $120, 식비 $400. 셋째, 난방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추가 부담이 없다. 임대계약서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히트 언드 워터 인클루더드 인 렌트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나이에 추운 곳에서 사시는 게.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식사하며 웃는 모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를 걷는 모습.
한인마트에서 직원과 한국말로 농담하는 모습. 나는 외롭지 않고 건강하다. 여기 한인 커뮤니티도 크고 친구들도 많아. 그리고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의 생활비 비교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1베드룸 평균 월세 $2,500. 미시간 $1,000. 캘리포니아 식료품비 평균 $500. 미시간 $400. 캘리포니아 필요 최소 생활비 $3,500. 미시간 $1,680. 저는 화면 속 아들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 가면 너희가 매달 $1,650를 보태줘야 해.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여기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서로에게 더 낫지 않겠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생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해했겠지.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흘 후 동생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큰조카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전화? 형을 캘리포니아로 모셔오면 형 소셜연금 $1,850를 생활비 보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카 집 월세가 $3,500인데 형이 같이 살면서 $1,850 부담하면 조카 부담이 많이 줄어든대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캘리포니아로 데려가려는 이유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셜연금 $1,850를 쓰려는 거였습니다. 형수님, 그러니까 큰 며느리도 찬성한대요. 동생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카 와이프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든요. 지금 재취업이 안 돼서 집에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대요. 형이 오셔서 같이 살면 형 연금으로 식비랑 공과금을 부담하시고 조카 부부는 월세만 내면 되니까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놓으려다가 물을 쏟았습니다. 물이 탁자 위로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형, 근데 조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생 말에 저는 입이 쓰라렸습니다. 가족끼리 돕는다. 그 말이 이렇게 쓰라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탁자 위 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교회에 전화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동생에게 연락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저를 캘리포니아로 데려가서 제 연금을 쓰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모두 영상통화 연결하세요. 마지막 가족 회의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동생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 얼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한테 다 들었다. 큰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캘리포니아로 데려가려는 이유가 내 소셜연금 $1,850를 생활비로 쓰려는 거였구나. 아버지 오해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큰며느리가 작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금 재취업이 안 돼서 집안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내 연금 $1,850가 필요했던 거지. 큰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월세 $3,500에서 내 연금 $1,850를 빼면 너희는 $1,650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게다가 식비랑 공과금도 내가 부담하면 더 좋고. 나를 캘리포니아로 데려가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쓰려고 했던 거잖아.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돕고 사는 게 당연하면 내가 미시간에서 독립적으로 잘 사는 걸 왜 반대했니? 내가 너희 돈 한 푼 안 쓰고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였어?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큰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해고당하고 6개월째 재취업이 안 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우리도 아이 2 키우면서 정말 빠듯하게 살아요. 아버님 연금이 필요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가족이잖아요.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저축이 바닥났어요. 실리콘밸리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월세 3,500달러 내기도 벅차요. 아버지가 오셔서 1,850달러만 부담해 주시면 우리가 숨통이 트여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작은 아들도 가세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 혼자 미시간에서 사시는 것보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외롭지도 않고 더 좋잖아요.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비 부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우리 키울 때 돈 쓰셨던 것처럼요. 동생도 끼어들었습니다. 형, 조카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생활비가 정말 비싸거든요. 형이 좀 양보하시면 안 될까요? 내 얼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큰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목소리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가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알겠다. 제가 입을 열자 큰아들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입장도 이해한다. 생활이 어려우면 힘든 거 맞지. 큰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연금 1,850달러를 생활비로 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우리가 모시죠. 그럼 내 용돈은? 내 개인 생활비는?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실 때마다 드리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는 미시간에서 1,850달러로 생활비 1,680달러를 쓰고 170달러를 저축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1,850달러를 전액 생활비로 내면 내 손에 남는 돈은 0원이야. 저는 화면 속 아들들을 쳐다봤습니다. 옷 사고 싶어도 친구랑 밥 먹고 싶어도 책 사고 싶어도 너희한테 손 벌려야 해. 그게 모신다는 거니? 작은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사드리죠. 저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사주는 거지. 나는 71세지만 아직 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그게 존엄이야.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걱정한다면 내가 미시간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저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연금으로 생활비 내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친구들 만나고 교회 다니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 날씨?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으면 돼. 난방비?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부담 없어. 외로움? 한인 커뮤니티가 크고 친구들이 많아. 무엇이 문제야? 큰아들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71세 아버지 연금에 손대는 게 답은 아니야. 저는 화면 하나하나를 쳐다봤습니다. 큰며느리, 재취업이 안 되면 다른 일이라도 알아봐. 큰아들, 월세 3,500달러가 부담되면 더 싼 곳으로 이사가. 작은 아들, 형 도와주고 싶으면 형한테 돈 보내. 그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지 아버지 연금 빼앗는 게 아니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미시간에서 계속 살 거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여기로 와. 내가 너희 생활비 부담하러 캘리포니아 갈 생각은 없어.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해야지. 너희가 나를 ATM으로 보는 한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영상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시간 디트로이트 근교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1,850달러로 생활비 1,680달러를 쓰고 매달 170달러씩 저축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저축액이 510달러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1,000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교회 친구들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열리는 한인 시니어 모임에 참여합니다. 박 권사님, 최 집사님, 김 권사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광수 씨, 자녀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박 권사님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연락은 잘 안 하는데 그게 더 편해요. 서로 부담 없이 살아야죠. 박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느 날 오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큰조카가 결국 더 싼 아파트로 이사했대요. 월세 2,200달러짜리로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조카 와이프도 어제 파트타임 일자리 하나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안 가기로 하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았네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야 어른이지. 71세 아버지 연금에 기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옳았어요. 형은 거기서 독립적으로 잘 사시는 게 맞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미시간은 아름답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나무들이 연초록 잎으로 가득합니다. 겨울의 혹독함은 온데간데 없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면 호숫가를 산책할 것입니다. 가을이면 단풍을 보러 갈 것입니다.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책을 읽을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썼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점심 모임 제가 김치찌개 끓여서 가져갈게요. 한인마트에서 좋은 김치 샀어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셜연금 1,850달러, 생활비 1,680달러, 저축 170달러. 이 숫자들이 제 자유이고 존엄이고 행복입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입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마룻바닥에 따뜻한 빛을 들이웁니다. 커피 향이 집 안을 채웁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소파 등받이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형님의 영상통화를 기다렸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작은 임대 아파트 2베드룸짜리 이곳이 제 은퇴 생활의 보금자리가 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점심을 먹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동우가. 형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형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형수님도 보였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너 소식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은퇴 생활 어때? 적응 중이에요. 그런데 형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신데. 형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슴을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퇴직금 받았거든. 30년 다닌 회사에서. 아, 그러셨구나. 축하드려요. 5억 받았어. 5억. 형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이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외곽에 아파트 샀는데도 2억이나 남았어요. 서울보다 싸서 다행이에요.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형님의 다음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미국에서 30년 일했으면 얼마 받았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형님보다 적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01k에 30만 달러 정도 모았어요. 형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4억도 안 되잖아. 너 그 돈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형수님도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혀를 찼습니다. 미국은 물가도 비싸고 의료비도 천문학적이라던데 그 돈으로 10년도 못 버티겠네요. 걱정이에요, 정말. 형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퇴직금에 연금까지 받으니까 월 400만 원은 나올 거야. 너도 이제라도 한국 들어와서 같이 살지 그래. 형수랑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 괜찮은 아파트 많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소셜 시큐리티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미국은 다 개인이 알아서 살아야 하는 나라잖아. 의료보험도 비싸고 집세도 비싸고. 넌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형님은 무시하듯 웃었고 형수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알겠어요, 형님. 걱정 감사해요. 아이고, 동생 걱정에 말하는 건데 토라지지 마. 진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공용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이웃들이 여유롭게 수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노인들은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응. 뭐라고 하시던데요? 돈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했어.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말씀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알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이 돈으로 여생을 버틸 수 있을까요? 형님 말대로 너무 적은 건 아닐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401k 계좌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러 30만 4,827. 30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입니다. 한국식 계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제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아침을 천천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오늘 커뮤니티 센터 모임 가요? 응, 10시에 있어. 그럼 아침 먹고 같이 가요. 식탁에 앉아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노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형님 전화 받고 밤새 고민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형님 말을 들으니까 불안한 건 사실이야.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 생각해봐요. 한 달에 얼마 나가요? 2,000달러 조금 넘지. 그럼 소셜 시큐리티로 충분하잖아요. 401k는 손도 안 대고 있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모임이었는데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동포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커피와 도넛이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동욱 씨 오랜만이에요. 반갑게 인사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산 박영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실 때가 됐네요. 사람들이 모이자 센터 관계자가 앞으로 나와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공기업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 6억에 연금 월 300만 원 나오는데 한국은 세금도 많고 집값도 비싸서 자녀 따라 이쪽으로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6억이면 여기선 엄청난 거네요. 연금도 300만 원이면 부러워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턱도 없는 돈이에요. 서울에 집 한 채 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30만 달러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을 다물고 커피만 홀짝였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사신 김할머니였습니다. 동욱 씨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요. 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돈 걱정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더.
여기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곱씹어 봤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한인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를 돌아보는데 계산대 앞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미국인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항상 여유로운 표정으로 골프 가방을 차에 싣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오늘은 카트에 채소와 과일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하이 애니 아이그램 HBOR. 노인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헐로. HOWS 리타이어먼트 TREATIN그램 U? 구드 생크 유. 서툰 영어로 대답하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투. I retired 5 is 어그레모. 베스트 디시전 I ever made. 릴리? 예. I worked for 30 is and saved about 35만 in my 401k. With social security it's more than en 5g H.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5만 달러요? Yes. People worry too much about money but if you live simple it's plenty.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냉장고에 채소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마트에서 누구 만났어요? 옆집 할아버지요. 은퇴한 지 5년 됐다는데 401k에 35만 달러 모아서 잘 산대요. 그럼 우리랑 비슷하네요. 응. 그분 말이 소셜 시큐리티랑 합치면 충분하다고 하시던데. 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형님 말이 자꾸 생각나. 형님은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르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정확히 뭔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아내와 함께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큰 일은 없었지만 작은 일상들이 쌓여 하루하루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형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형님뿐 아니라 형수님, 조카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동욱 삼촌. 조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삼촌, 미국 생활 어때요? 돈 부족하지 않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형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세 걱정하고 있는데 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비꼬는 투였습니다. 형수님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월 500만 원 써도 빠듯해요. 병원비, 경조사비, 자식들 용돈에 명절 선물까지 하면 돈이 물처럼 나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 한 달 생활비 궁금하세요? 그럼 궁금하지. 저는 노트를 꺼내 간단히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월세 1100달러, 전기수도 인터넷 합쳐서 200달러, 식비 400달러, 차량 보험하고 기름값 250달러, 기타 잡비 150달러. 총 2100달러 정도예요.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야? 280만 원 정도. 뭐? 그게 말이 돼? 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매달 2000달러 들어오니까 401k에서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야, 미국이 그렇게 싸? 내가 알기론 미국이 물가 엄청 비싸다던데. 지역마다 다르죠. 텍사스는 싼 편이에요. 형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네요. 의료비는 어떻게 하고요? 메디케어 있어요. 그게 뭔데요? 65세 넘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에요. 저는 거기에 보충보험 들어서 매달 170달러 내는데 웬만한 병원비는 거의 안 나와요. 형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진짜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집 안팎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을 차례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투베드룸이에요. 넓죠? 가구도 다 있고. 와, 진짜 넓네. 단지 내 수영장이랑 헬스장도 무료예요.
창밖으로 수영장을 보여주자 형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다 무료라고요? 네,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를 보여줬습니다. 10년 된 도요타 캠리예요. 이 차 한 대로 장보고 병원 가고 다 해결돼요. 중고차구나. 여기선 중고차 타는 게 당연해요. 새 차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근처 대형마트로 가서 장을 보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닭 가슴살, 계란, 우유, 빵, 채소 등의 가격표를 일일이 찍어 보냈습니다. 닭 가슴살 1kg에 4달러, 계란 한 판에 3달러. 형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한국보다 싸잖아. 맞아요. 식료품은 한국보다 저렴한 게 많아요. 영상을 다 보내고 나니 형님 가족이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우가 내 생활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알겠는데 의료비가 문제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건강보험 덕분에 MRI도 10만 원이면 찍는데 미국은 응급실 한 번 가면 수백만 원 나온다며? 401k 30만 달러로 큰 병 한 번 걸리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은퇴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제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제가 청구서 보여드릴게요. 서재로 가서 최근 건강검진 받았을 때 병원비 청구서를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를 포함한 종합검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 청구서를 비췄습니다. 원래 비용이 1200달러였는데 메디케어하고 보충보험 처리하고 나니까 제가 낸 돈이 35달러예요. 뭐? 35달러? 네. 이게 메디케어 시스템이에요. 65세 넘으면 정부가 기본 의료보험 제공하고 개인이 보충보험만 들면 돼요. 형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오히려 어떤 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네. 다음 날 저는 옆집 미국인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형님한테 보여드릴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Sure, what do you need? 은퇴 생활에 대해서요. 노인은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간단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How much did you save for retirement? About 35만 in my 401k. A&D your social security? I grammed about 2100원 months. Is that en 5g H? More than en 5g H. I've been retired for 5 years and still have most of my savings. 노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고가 달러 34만 7천이었습니다. I barely touched it. 그 영상을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형님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우가 저 사람 진짜야? 내 옆집 할아버지예요. 와, 진짜 안 쓰고 사네. 저도 그래요, 형님. 형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우가 그럼 내 말이 다 맞았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한국 기준으로만 생각했나 봐. 괜찮아요. 근데 말이야. 네? 너무 심심하지 않냐? 한국은 친구들 만나고 등산 모임도 가고 동창회도 있고 그런데 거긴 그냥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형수님도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에선 매일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고 백화점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선 뭐 할 게 있어요? 그 질문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은퇴했을 때 무료함을 많이 느꼈고 한국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그리웠습니다. 그건 맞아요. 가끔 심심하긴 해요. 그럼 한국 들어와. 우리 동네 살면 내가 친구들한테 다 소개시켜 줄게. 등산도 같이 다니고. 형수님도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선 혼자 사는 것 같아서 쓸쓸해 보여요. 옆에 있던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날 밤 형님 전화를 끊고 아내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형님 말도 일리 있어요. 무슨? 우리 여기서 돈 적게 쓰며 사는 건 좋은데 정말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저도 요즘 한국 친구들 생각 많이 나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잠이나 자요. 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1K에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사업. 한국에서 전세 2억에 살면서 나머지 2억으로 버티다가 그러다 돈 떨어지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거 아닐까? 여기선 이 돈 손도 안 대고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형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동우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형님. 우리가 직접 가서 내 생활을 봐야겠어. 비행기표 얼마야? 내가 살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살게요. 오세요. 그래? 고맙다. 형수님이랑 같이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오신대요. 언제요? 다음 주. 그럼 방 청소해야겠네요. 응.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그래야죠. 2주 후 공항에서 형님 부부를 픽업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님은 조금 살이 찐 것 같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형수님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동우가. 형님 잘 오셨어요. 여기가 텍사스구나. 덥네. 지금이 제일 더울 때예요. 차에 짐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형님이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도로가 넓네. 여기 차 많아요. 다들 큰 차 타는구나. 픽업 트럭 많죠. 집에 도착하자 형님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월세 1,100달러 내는 데가 이래?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제 작은 타운하우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월 말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미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가을의 낙엽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쌀쌀하고 건조했는데 여기 애틀랜타의 가을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방금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는 일을 합니다. 급여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책 냄새가 좋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고 가끔 도서관 사서가 건네는 인사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오늘도 고마워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중요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40년도 더 된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같은 여고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명절 때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년 후에 저도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애야. 영상통화를 받자마자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가웠습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나 한국 돌아왔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친구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친구의 아들과 딸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아들네 근처로 이사했어.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마치 의무를 다하러 간 것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친구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지금은 저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3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딸이 애틀랜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사바나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저를 걱정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작은 타운하우스이긴 하지만 제 집이 있고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도 다닙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합니다. 딸은 한 달에 1번 정도 저를 초대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초대를 해주고요. 너는 어떻게 지내? 딸은 잘 있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딸은 사바나에서 잘 지내. 차로 2시간 거리라서 한 달에 1번 정도 보는데 그게 딱 좋더라.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요. 겨우 한 달에 1번? 그것도 차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의 눈빛에는 약간의 비난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딸과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왜 자주 안 보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딱 좋아. 너무 자주 보면 서로 부담스럽잖아. 딸도 자기 일이 있고 나도 내 일이 있고.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지근함이 좋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 나는 매일 아들내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해주고.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면 속 친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둘째 임신해서 더 바빠. 큰애 봐주면서 밥도 해야 하고. 친구가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커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럼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주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당연한 도리지. 그걸 돈 받고 해? 당연한 도리.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거부할 수 없는 일.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고 사냐? 제가 도서관 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책을 정리한다고요. 수채화 수업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시니어 센터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고요. 교회 활동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가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요. 친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가하긴. 그 말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아들네 일이 먼저지. 아들네 일이 먼저. 그럼 친구의 일은 뭘까요? 친구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떨리는 손. 생기 없는 목소리.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 숨겨진 체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월 말에 애틀랜타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제 작은 앞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빨간 잎, 노란 잎, 주황색 잎들이 마치 카펫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낙엽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는 동안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 풍경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색깔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을은 따뜻한 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애, 당신은 참 따뜻한 색을 좋아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게 좋아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부엌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설거지 좀 해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짧았습니다.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 목소리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날까봐 조심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나중에 다시 할게. 친구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화면에 친구의 손목이 잠깐 비쳤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습진처럼 보였지만 유난히 심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져 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잠깐만, 손이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설거지로 손이 트는 건 알지만 저렇게까지 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설거지를 해야 저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은 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핸드크림 바르면 나을 거야. 친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 친구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손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은 손목, 갈라진 피부. 친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수감사절에 우리 집 올래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갈게. 제가 대답하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엄마 보고 싶대요. 손주들도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편하시겠다. 친구분은 매일 손주 봐주신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카톡 프로필에 친구분이 댓글 다셨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이러시던데. 딸이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밑에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군요.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나는 매일 손주 둘 봐주느라 정신없다. 한가하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뭘까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걸까요? 저는 편한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딸과 멀리 떨어져 사는 제가 냉정한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딸이 저를 미국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저도 친구처럼 손주를 돌보며 살았을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애야, 나 오늘 혼자 있어. 아들네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갔어. 나만 빼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가면 내가 봐줘야 하니까 귀찮대.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빼고 갔어. 명절도 아닌데 4박 5일이나 가면서.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매일 애들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여행 한번 같이 못 가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모시고 가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며느리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매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가족 여행에는 빠진다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용돈이라도 받니? 손주 봐주는 대가로? 친구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무슨 용돈을 받아?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의무지. 그런 소리 하면 아들이 엄마가 우리 싫으면 가시면 되죠라고 해. 가시면 되죠.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친구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너 부러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딸이 엄마를 초대하잖아. 나는 그냥 무료 가정부야. 무료 가정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은데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친구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돌아간 게 3개월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 만에 친구는 생기를 잃고 눈빛을 잃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미국은 노인도 인간 취급하잖아. 그 말 속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 취급. 친구는 지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까? 아니, 미국으로 와. 여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시니어 아파트도 있고 복지 혜택도 좋고.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가. 친구의 목소리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연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야 하는데 어딜 가냐고 해.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이 월 230만 원인데 그걸 아들이 관리해. 나한텐 한 달에 30만 원만 줘. 연금을 아들이 관리한다고요? 한 달에 30만 원만 준다고요? 230만 원 중에서 30만 원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로 뭘 하니? 3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교통비, 휴대폰 요금, 가끔 친구 만나면 커피가. 그거면 충분하대. 충분하다고요? 자기 돈인데. 자기가 평생 일해서 받는 연금인데.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손주 학원비, 아들 차 할부금, 며느리 화장품 값으로 쓴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날아갔습니다. 어떤 잎은 천천히 떨어지고 어떤 잎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낙엽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구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들이 묵음 육아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엄마를 미국으로 모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한국에 두고 왔으면 나도 저렇게 됐을까?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래요.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건데 왜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주변에서 그런 할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할머니들.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가 몸을 잘 안 챙겨서 그렇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건 과로 때문인데 자식들은 나이 탓을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득해 보려고요. 너 정말 괜찮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도울게.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너는 미국 사니까 모르는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할머니가 손주 안 봐주면 폐륜이래.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 자기만 편하려고 아들 내 고생시킨다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기 싫어. 폐륜. 이상한 사람. 그런 말들이 친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손주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진에 없었습니다. 사진 밑에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내가 유모차 지키고 있었어. 사진 찍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핵가족 사진만 찍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 핵가족 사진. 그럼 친구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매일 손주를 돌보는데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한다니요. 그 문자를 보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매일 손주 돌보면서도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며느리의 환한 미소, 손주들의 밝은 표정. 그 사진 어디에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힘들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제가 조언했습니다.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했어. 친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애는 누가 봐요? 엄마는 할 일도 없잖아요 라고 해. 할 일도 없다. 친구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내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 친구의 문자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미국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바나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차로 2시간을 달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터키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딸네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어요. 손주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7살 손녀와 5살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터키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큰 터키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껍질이 윤이 났습니다. 크랜베리 소스, 으깬 감자, 그린빈 캐서롤, 스터핑 그레이비 소스. 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사위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칠면조 그림 그렸어. 손녀가 자랑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한테 보여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터키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고기를 부드럽게 자르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딸이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엄마, 터키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년에 집 크게 이사 가려고요. 사위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방도 따로 마련할게요. 가끔 오셔서 머무르실 수 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너희 집 가까이 갈 생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엄마랑 가까이 살면 제가 엄마한테 의지하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이렇게 거리 두고 지내니까 서로 더 편하고 좋아요. 딸의 말이 솔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이 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가서 쉬세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 바닥에 레고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레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가 만든 작은 레고 집을 제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예쁘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는 것. 저는 손주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딸도 저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에 딸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국 와줘서 고마워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저도 엄마한테 손주 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딸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미국 문화 보니까 노인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제 인생을 위해 희생하시면 안 돼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터키를 준비했는지, 사위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친구가 처음에는 좋겠다라며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야, 나 사실 도망치고 싶어.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연금 통장 아들이 관리한다고 했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사실 아들이 내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학원비, 아들 차 할부금 다 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갚고 있대.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 빚이 3천만 원이나 돼.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친구가 울었습니다. 못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해.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나 갈 곳도 없어. 내 집은 전세 끼고 아들이 사는 거라서 내 명의도 아니야. 나는 빌라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집도 없다니요. 친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아들에게 주고 이제 월세방에서 산다니요. 월세는 누가 내? 제가 물었습니다. 내 연금에서 나가.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거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 와. 내가 도울게.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권이 없어. 여권이 없다니요? 아들이 엄마가 치매 걸릴까봐 보관한다며 가져갔어. 사실 내가 도망갈까봐 그런 거지.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한 학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착취, 여권 압수, 거주지 통제.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상담원이 변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노인학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577-1389로 전화하면 됩니다. 경제적 착취도 명백한 학대입니다. 여권 압수도 불법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대신 신고해 줄까?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안 돼. 아들인데 어떡해.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